쨍 하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등골을 타고 균열이 달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셔. 마시자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하늘에 눈이 있지 드디어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어. 남편인 박 회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넓은 저택을 울리고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제 가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칠순의 노인이 술과 광적인 흥분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피처럼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손녀뻘인 젊은 내연녀 유나의 부름배를 천박하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벨벳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킥킥거렸습니다.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그린 눈으로 저를 도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곡선을 과시하듯 몸에 딱 붙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배가 면죄부이자 이 가문에 입성하여 저를 내쫓을 수 있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거대한 괴종시계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물러난 노인들이 입는 잿빛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 불륜 남녀의 촌스러운 화려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20년 전에 말라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저 넓은 소매 속에 두 손을 감추고 이 행복한 가족 연극을 지극한 연민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취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조차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자의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김 여사. 박 회장이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며 제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굵은 옥반지를 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귀신처럼 뭐 하고 서 있어. 이리 와서 좀 봐.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당신 배로 낳은 쓸모없는 계집애들이 아니라 말이야.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은 겨울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칠순의 경사가 났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큰 복입니다. 흥. 비꼬지 마.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유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 아들이 곧 태어난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왕이 될 거야. 당신 딸들에게 똑똑히 일러둬. 이 기업은 전부 내 아들에게 물려줄 테니까. 회장 자리는 꿈도 꾸지 말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해. 유나가 박 회장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건강 해쳐요. 언니도 우리를 축하해 주시는 걸 거예요. 어쨌든 언니는 회장님께 못해드린 거니까요. 그 말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못해드린 것. 지난 40년 동안 제 머리 위에 매달린 형벌 같은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25살에 저는 박 회장이 작은 건설업자일 때 시집 왔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먹고 낡은 집에서 자며 한 푼 두 푼 모아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고생은 두렵지 않았지만 제가 출산할 때마다 보이던 그의 실망스러운 눈빛은 두려웠습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등을 돌리고 밤새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만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 그는 보온병을 집어 던지며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셋째 딸을 낳았을 때는 아이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배는 쓸모없는 계집애들만 낳는군. 밥만 축내고 나중에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무슨 소용이야. 그때부터 그는 대놓고 외도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핏줄을 잇겠다는 신성한 노력이라며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녔고 저와 세 딸은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딸들의 노력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첫째 지원이는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한 마케팅 이사로 그룹 브랜드를 세계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둘째 민지는 유능한 변호사로 그가 술김에 저지른 법적 문제들을 수없이 해결했습니다. 셋째 수아는 재능 있는 건축가로 그가 그룹의 업적이라며 자랑하는 랜드마크 건물들을 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능하고 효심이 깊었으며 그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의 딸들은 그저 다리 사이에 그 물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에 들어올 수도 지분을 가질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피땀이 절반인 40년 기업을 C급 배우 출신의 여자와 아직 형체도 불분명한 태아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고작 초음파 기계가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왜? 꿀먹은 번거리가 됐어. 박 회장이 소리치며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빈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 제 발밑으로 튀었습니다. 치워.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얼굴을 보면 재수가 없어서 내 아들에게 안 좋아. 저는 허리를 굽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손을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핏방울을 보자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 핏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박 씨 가문의 피가 부부의 정과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다 짓밟을 만큼 중요합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핏줄 놀이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어울려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나와 웃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은 여전히 그녀의 배 위에 있었습니다. 제 눈빛에서 체념은 사라지고 뼈에 사무치는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컷 웃어두세요. 이것이 당신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웃는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모릅니다. 제가 1985년부터 장롱 깊숙이 숨겨온 낡은 진단서 한 장, 그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요. 그 비밀은 오늘의 이 극치에 달한 기쁨을 내일 당신을 생매장할 무덤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손바닥 안에 유리 조각을 꽉 쥐어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을 차리며 일어섰습니다. 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는 잡상인을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등을 돌려 걸어가는 제 뒤로 박 회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있을 장례식을 알리는 까마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진실의 장례식 말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한남동 저택 창틈으로 파고드는 바람은 뼈를 깎는 듯했지만 남편이 서재에서 방금 서명한 유언장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유나가 성별이 남자라고 적힌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글귀만으로도 박 회장은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혈압이 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밤중에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국을 재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 밖, 문이 살짝 열린 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강 변호사에게 하는 말이 토시 하나까지 들렸습니다. 변호사, 똑똑히 적어. 그룹 지분의 80%, 그리고 이 저택, 강남과 제주도의 모든 부동산. 전부 내 아들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이름도 내가 지어놨어. 회장님, 그럼 사모님과 세 따님은? 그것들에게는 20%만 나눠줘. 그것도 과분해. 그 계집 애들 공부시키고 직업 갖게 해줬으면 빚은 다 갚은 거야. 그리고 김 여사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고 잔인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어서 이 넓은 집에 있어봤자 음기만 강해져서 내 아들 복만 깎아먹어. 은평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로 가라고 해.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라니요. 저는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그곳은 40년 전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춥고 눅눅했던 그 집에서 저는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성공한 지금. 그는 저를 헌신짝처럼 그 구정물통으로 다시 던져버리고 젊은 내연녀와 어린 왕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 있는 저를 보고도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다 들었지. 잘 됐군. 두 번 말할 필요 없으니. 짐 싸. 이번 주말에 유나랑 애가 정식으로 들어올 거야. 당신이 눈에 띄면 곤란해. 40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날들, 그가 빚을 갚도록 제 폐물을 팔았던 날들은 모두 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네가 감히 나한테 조건을 걸어? 유나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끼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수발 드는 거랑 집안일을 인수인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지만 오만함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빨리 만나고 꺼져. 3일 뒤. 강남의 은밀한 찻집이었습니다. 유나는 30분이나 늦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임신 선물로 받은 악어 가죽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거만함으로 들어와 인사도 없이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큰언니가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요? 나 바빠요. 박 회장님, 옥동자 용품 사러 가야 한다고요. 그녀는 이제 막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작은 검은색 가방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열어봐요. 그녀는 호기심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탐욕스럽게 돈 뭉치를 만졌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모든 것을 포기한 노인의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유나 씨. 늙은 내가 무슨 힘으로 당신과 싸우겠어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이 당신 모자에게 갔는데 싸워서 뭐 합니까? 저는 완벽하게 연기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에요. 다 줄게요. 아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유나는 가방을 닫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 좀 잘 챙겨줘줘요. 고혈압이 있고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잘 나니까 약 먹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딸들 얘기 좀 잘해줘줘요. 해고하지 말라고요. 딸들이긴 해도 일은 잘하잖아요. 당신 모자가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걔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유나는 깔깔 웃었습니다. 판세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는 자의 승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저는 언니가 와서 머리채라도 잡고 소송 건다고 난리 칠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현실적이시네요. 그녀는 돈 가방을 톡톡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자기 잘 모실게요. 새 딸들도 그냥 일하게 두죠 뭐. 나중에 내 아들을 위해 일해줄 월급쟁이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녀는 무거운 돈 가방을 들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찻집에 홀로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체념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져가거라, 유나야. 배 터지게 먹고 푹 자라. 그 10억 원은 축하금이 아니라 너희들의 방심을 사는 돈이다. 내가 항복했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경계를 풀 것이다. 과거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고 오래된 서류들을 의심하지 않겠지. 승리에 도취해 내가 한 발 물러선 것이 너희 가족 전체를 묻어버릴 구덩이를 파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전화기를 꺼내 큰딸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원아, 그 여자랑 얘기 끝났다. 의심하지 않을 거야. 당장 이 원장님한테 연락해라. 서류 준비하시라고. 네, 남동생의 돌잔치 날이 박씨 가문 명예의 재산날이 될 거다. 알겠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덮는 하얀 상복 같았습니다. 박 회장, 그렇게 아들을 원했소. 제가 속삭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아들의 진실을 보여드리지요. 하지만 그 대가는 당신 목숨이 될 겁니다. 저는 일어나 한복 옷자락을 매만지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은 악마의 눈 깜빡임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한남동 저택을 나와 유나 모자에게 왕좌를 물려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박씨그룹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합법적 후계자 공표식이자 귀한 아들 박민준의 돌잔치 날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불빛으로 찬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한 생화가 로비에 가득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상류층, 정계 인사, 사업 파트너들의 축하 인사가 섞였습니다. 모두가 이 제국의 지분 80%를 쥐게 될 황태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 회장은 중앙 무대에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고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뿜에는 호건을 쓴 토실토실한 남자아이 안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를 입고 옆에 서서 여왕처럼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박민준 군을 이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쾅! 연 회장의 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 두 짝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고 박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듯 버림받고 초라한 늙은 조강지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의식에 입는 하기수 노아진 검은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걸었습니다. 제 양옆에는 세 딸, 지원, 민지, 수아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들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40년 지기이자 저명한 종합병원 원장인 이 박사가 따라왔습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우리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무대 위에 박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아들 좋은 날 망치려고 작정했어? 경호원, 뭐해? 저 여자 끌어내. 경호원 몇 명이 달려들려 했지만 제 큰딸 지원이가 눈짓하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우리 측 경호원들이 호텔 경호원들보다 덩치가 2배는 큰 그들이 즉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무대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비정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자하지만 칼날을 품은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40년 조강지처인데
좋은 날 축하하러 오지 않으면 섭섭하죠.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러 왔습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 필요 없어. 꺼져. 박 회장이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뺏길세라 꽉 껴안았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호텔의 성능 좋은 음향 시스템 덕분에 목소리는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입니다. 당신의 헛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제 청춘과 명예를 바쳐 숨겨왔던 진실 말입니다. 저는 이 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 들어 손이 떨리는 이 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열고 누렇게 변하고 모서리가 다른 차트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 회장님. 이 박사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저는 80년대부터 박 회장님의 주치의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요청으로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맹세했던 의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의를 보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트를 보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눈에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이 박사가 검사 결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985년 검사 결과입니다. 그해 박 회장님은 볼거리 합병증으로 양쪽 고환이 위축되는 심각한 염증을 앓으셨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는 결론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의학적 결론, 무정자증. 전객 내 정자 없음. 자연 임신 가능성 0%. 쾅. 마치 원자폭탄이 연 회장 한복판에서 터진 것 같았습니다. 경악하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나는 사색이 되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고자라면 어떻게 딸이 셋이나 있어? 쟤들이 왜 박씨야? 저는 무대 계단을 하나 올라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박영감.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저는 슬픔을 억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를 갖고 싶어 미쳐 있었죠. 대가 끊기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잖아요. 저는 당신이 불쌍했어요. 당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어서 그 결과를 숨겼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는 세 딸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몰래 정자은행에 갔습니다. 아픈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시험관 시술을 해서 지원이, 민지, 수아를 낳았습니다. 제 피는 섞였지만 당신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하늘처럼 공경하게 했고 평생 당신을 모시게 했습니다. 연 회장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신. 박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손가락질하며 떨었습니다. 날 속였어. 감히 40년이나 날 속여. 그래요, 속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속인 겁니다. 당신이 세상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고 애 못 낳는다고 저주하고 이 효성스러운 자식들을 대를 잇는다는 허울 때문에 내쳤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박 회장과 윤에게 밀착했습니다. 제 눈빛은 비통함에서 잔인한 냉혹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 그 사업가 머리로 계산을 좀 해보세요. 저는 그가 안고 칭얼거리는 남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40년 전
젊었을 때 이미 완전한 불임이었다면 70세가 된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그 귀한 아들은 도대체 누구시입니까? 제 질문은 망치처럼 박 회장의 관자놀이를 때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아이를 보다가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흘려 두꺼운 화장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무대 구석. 임신 기간 내내 유나 곁을 지키던 크고 젊은 경호원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무대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놈 잡아. 둘째 딸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경호원들이 즉시 덮쳐 그를 제압하고 밝은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 놔. 그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박 회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이 코랑 저 경호원 코랑 붕어빵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박 회장은 경호원을 보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습니다. 똑같은 높은 콧대, 똑같은 외꺼풀 눈. 진실이 터졌습니다. 아. 박 회장이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조강지처를 내쫓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딸들을 버렸습니다. 전 재산의 80%를 뻐꾸기 새끼에게 바쳤습니다. 제 손으로 독사를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핏줄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핏줄이 그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이 나쁜 년, 사기꾼 년. 박 회장이 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극도의 분노로 피가 뇌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팔에 힘이 빠져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유나가 달려와 받았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눈이 뒤집힌 채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목이 쓰러지듯 박 회장의 거대한 몸이 무대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그는 제 발밑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향해 부릅뜬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작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어보거나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말입니다, 박 회장님. 당신의 탐욕과 배은망덕함이 스스로 죽음의 유언장을 쓴 것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밤을 찢었지만 박인수라는 이름에 들이운 치욕은 찢어낼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아산병원 최상층 VIP 병실. 5성급 호텔처럼 넓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공기는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박 회장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의 뇌졸중은 그의 오른쪽 신체 마비와 언어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입은 돌아가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눈동자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었고 무력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의 밤 직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민준이는 경호원 가족에게 보내졌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가 오리라고 비하했던 큰딸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전복죽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도시락을 놓고 침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손길은 능숙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애정은 없었습니다. 의무감에 의한 간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딸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어, 하는 무의미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술 취해 들어오면 욕을 먹으면서도 몰래 꿀물을 타다 머리맡에 두던 지원이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효성스럽고 똑똑한 딸 셋. 자신을 끔찍이 사랑한 조강지처의 피를 이어받은 딸들을 가졌으면서 그는 낯선 피 한 방울을 쫓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오리들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해질녘 비스듬한 햇살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검은 한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옅게 화장했습니다. 그를 대신해 막 자리에 오른 지도자의 위엄이 풍겼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고 천천히 사과를 깎았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와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저는 능숙하게 사과 껍질을 돌려 깎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죽이러 온 거 아닙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러 왔어요.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80% 찬성으로 저, 김영자가 박씨그룹의 새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세 딸은 부회장과 대표이사로 임명되었고요. 박 회장이 흥분하여 멀쩡한 왼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반대하고 싶으세요? 제가 작게 웃으며 사과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반신불수 환자가요. 아니면 전 재산을 경호원 자식에게 바치려 했던 사람이요. 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고 눈물이 관자놀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주는 사과를 힘겹게 받아 삼켰습니다. 사과는 달았지만 그에게는 독약보다 썼을 것입니다. 보세요, 박 회장님. 제가 씁쓸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쫓았던 헛된 명예, 그렇게 원하던 대를 이을 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칼과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딸 셋에 대해 속였다고 원망합니까? 40년 전에 내가 검사 결과지를 당신 얼굴에 던지며 당신 고자야라고 했다면 그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에 당신이 살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창피해서 한강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 작게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바쳐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아 당신에게 아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거짓말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자존심으로 나를 짓밟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오리들이 당신의 마지막 똥오줌을 받아내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보입니까? 가족은 정자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박영감. 정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자는 고독 속에 죽는 법입니다. 가방을 챙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음 편히 치료받으세요. 제일 유능한 간병인을 붙여드릴 테니 살아야죠. 오래오래 살아서 당신이 무시했던 우리 네 모녀가 이 그룹을 얼마나 더 높이 키워놓는지 지켜보셔야죠. 박 회장은 걸어나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웅걸거리는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제 등은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그를 하얀 사면의 벽 안에 가두었습니다. 한 달 후 50층에 있는 그룹 대회의실. 예전에는 박 회장의 독단적인 고함 소리만 들리던 긴 오크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지원, 민지, 수아가 따랐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던 검은 양복의 남성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석으로 걸어가 검은 가죽으로 된 권위적인 회장 의자 앞에 섰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의자는 한때 독성 강한 가부장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것은 여왕의 옥좌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회의 시작합시다. 세 딸이 양옆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병원 어딘가에서 박 회장이 쇠창살 너머로 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왕관 잃은 왕의 고독을 씹고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박인수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65세 김영자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